어렵게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앞으로 12주가 대단히 의미 있는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사마천 사기를 32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이 주제로는 오늘 이 시간부터 12주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어떻게 비유해서 말씀드리면은 저의 임상실험 대상자들이 되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12주 동안 이 강의를 들으시고 보이시는 눈빛이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이 주제로 앞으로 다른 곳에 가서도 강의가 가능한지, 또 충분히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는 스스로 또 판단해야 되고, 모자라면은, 부족하면은 또 더 보완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어쨌든 간에 적지 않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게 추석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또 급하게 홍보를 해서 도서관에서 한 15명 정도 신청을 해 주셨는데 또 멀리서들도 오셨어요. 그래서 저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2주 동안의 강의의 주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또 가장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그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 자체죠. 그죠? 이게 우리나라가 도대체 뭐가 문제이길래, 또 뭐가 모자라길래 이렇게 갈등들이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일어나는가라는 부분들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본 결과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안 돼서 그렇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작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실천되어 왔는가, 또 어떤 사람들이 실천했는가라는 부분들을 좀 근거를 가지고 쉽게 조금 대안을 제시를 하다 보면은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희망을 가지고 이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거의 지금 몇 달 동안에 내내 여기만 지금 매달려서 좀 살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12주 동안 미리미리 거의 2, 3주 전에 아마 추석 지나고 나면은 12주 강의가 다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의하는 제 나름대로. 그리고는 일주일 전에 이제 강의할 때마다 좀 더 보완하고 좀 더 다른 좋은 자료들을 또 보태서 여러분들하고 만나면은 좀 더 내실 있는 강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미리 염두에 두시고 제 강의 들어주시고, 대체로 제 강의는요, 오늘은 총론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한국 사회에 있어서 보수가 도대체 어떤 존재들인가라고 하는 보수의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한국 사회에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순과 갈등의 근원지로서 보수의 문제를 좀 짚어보고 이런 개념들이 과연 한국 사회에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타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가장 첫 번째 기록인 요순우, 요임금 순임금을 들어보셨죠, 그죠? 요임금 순임금의 노블리스 오블리주에 관한 이야기로 강의를 끌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제가 한 15분 내지 20분 정도 노블레스 오블리주하고 관계되어 있는 명언 명구들을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고사성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1시간을 정리를 하는 쪽으로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다가 제가 이 PPT를 깔아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신 자료, 또 이 대목은 내가 꼭 하나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도서관에 요청하셔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단어 의미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PPT가 지금 갑자기 여기 와가지고 이쪽 컴퓨터에 옮겨놓는 바람에 글자가 지금 이제 조금씩 떨어져서 갈라집니다. 다음 주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도서관에다 부탁을 해놓겠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하고 보수의 가치 문제를 위키 백과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 권력, 명예는 사회에 대한 책임과 함께
사회 지도층에게 사회에 대한 책임이나 국민의 의무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도덕성을 요구하는 단어이자 이를 실천하지 않는 사회 지도층이나 문제를 비판하는 부정적인 의미로도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얘기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번역해서 말씀을 이게 불어입니다. 번역해서 말씀드리자면 고귀한 만큼 의무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신분이나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과 의무를 다른 계층 사람보다 훨씬 더 강하게 그리고 충실하게 책임을 이행하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기원은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요. 14세기 영국하고 프랑스의 백년 전쟁 당시에 프랑스의 도시인 칼레시가 항복을 합니다. 그랬더니 영국이 가장 책임 있는 사람 6명의 처형을 항복 조건으로 내걸어요. 그랬더니 칼레시의 최고 부자인 웨스타슈 생피에르를 비롯해서 시장 이런 상당히 고귀한 신분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서가지고 내가 죽겠다 이렇게 자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것이 고귀한 만큼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의 상징으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로마 시대 때 들어오면은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가지고 역사적으로 이제 쭉 사례들을 쭉 찾아보니까 로마의 시민들은 로마 귀족들은 특히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불문율이자 자부심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또는 어떤 공공의 이익에 대해서 돈을 낸다든지 책임을 다한다든지 또는 자기 가지고 있는 권력과 부를 이용해 가지고 좋은 쪽으로 그것을 이용했을 경우 자부심을 가지더라는 얘기죠.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병력 활동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전사로서 역할을 충실히 다하는 것은 자부심이라는 거죠. 책임감보다 더 한 단계 올라가서 두 번째는 이제 기부 활동입니다. 가지고 있는 부를 가난한 사람들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나눠주는 기부 활동. 그 다음에 도로 건설 같은데 자기가 돈을 내는 문제. 그 다음에 사회 통합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을 충분히 활용하는 경우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로마 귀족들에게는 책임이자 의무이자 자부심으로 작용을 했죠. 그래서 로마 귀족들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법률로 정해져 있는 책임이나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자기 귀족들 스스로가 느끼는 자부심의 차원에 있었다라는 거고. 영국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옛날에 포틀랜드 전쟁에도 왕족들이 참전했다든지 그다음에 1차, 2차 세계대전에 귀족들이 기꺼이 전쟁터에 나와서 적과 싸웠다라고 하는 이런 로마의 귀족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사례는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족에 대한 징병 이런 것들이 영국이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실천되는 나라였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입헌군주제가 그대로 살아있는 게 아닌가라고 진단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고요. 역사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회 지도층이 좋은 일을 하게 되면은 그죠? 법령을 좋은 법안을 제안을 해가지고 그 법이 여러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경우에는 그 법안 이름을 제안한 사람 이름으로 예를 들어서 김용수가 법안을 제안했으면 김용수법. 요즘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많이 나오죠. 김영란법이라든지 이런 법들이 나오는 이유가 이제 이런 미국의 영향을 받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학교 이름 많이 따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거리 이름 이런 부분들이 기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그 사람들을 존중해주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사회 여러 사람들에게 인식시켜주고 또 확산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는 각종 기부가 거의 생활화되어 있는 나라죠.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기부 문화가 지금 정착이 안 돼가지고 여러 그 사회단체들에서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강제 기부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독재 정권 시절에 뭐만 하면은 월급에서 그냥 강제로 뗀다든지 그죠? 방송에서 나와가지고 뭐가 어렵습니다. 수재가 났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명목으로 다 기부를 강요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 기부가 거의 준조세처럼 느껴져요.
마치 세금을 내는 것 같은 느낌으로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거부 반응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에다가 충실히 반영을 해주고 각종 혜택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기부가 되지 않고 있는 것들은 그런 우리의 어두운 과거가 있다, 그런 말씀이고,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부터 12주 동안은 중국 역사상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제가 여러분들 귀가 따갑도록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지금 현재 신중국, 즉 공산 정권인 중화인민공화국에 있어서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 같은 경우는 모택동 자체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장본인입니다. 지금 중국을 세운 건국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죠? 1949년도 모택동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가운데서 가장 인상적인 대목은 이 대목입니다. 이 세상의 절반은 여자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권익이라든지 여성들의 법적 신분이라든지 사회적 위치 같은 부분들을 남자하고 똑같이 동등하게 만들어주는 남녀 평등에 기여한 부분은 모택동 삶에 있어서 최고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가운데 하나고, 그 아들이 한국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뭐 우리 쪽에서는 적군이었긴 합니다. 우리는 중공군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근데 모안영이라고 하는 아들이 참전을 해가지고 전사합니다. 그래서 이 모안영의 무덤은 이북에 있습니다. 북한에 있습니다. 남아있고, 중국 지도자들이 종종 북한을 방문하게 되면은 모안영 무덤을 꼬박꼬박 참배를 하곤 합니다. 그 다음에는 신중국의 처음 수상을 지낸 주울레, 저원라이, 그 다음에 류샤오치, 이런 초기 공산당 지도자들이 남긴 유언, 그 다음에 뭐 남긴 재산, 이런 거 보면은 주울레나 유소기 같은 인물들은 뭐 남긴 재산이 아무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죽으면서 주울레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 내 시신은 화장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공중에서 뿌려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사람입니다. 모든 것들이 이제 기념관 같은 것들은 후대 이제 사람들이 기념하기 위해서 남겨놨지만은 시신은 화장해가지고 공중에서 비행기에서 뿌렸습니다. 그래서 조국 산하. 그다음에 류샤오치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의 유골을 화장해가지고 바다에 뿌려달라고 유언을 남겼고, 또 그렇게 실천을 했습니다. 이런 지도자급 인물들, 뭐 잘 보시면 알겠지만 공산주의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일당 독재 체제 아닙니까, 그죠? 일당 독재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접하는 것은 부정적인 뉴스를 많이 접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실제로 중국의 공산당 숫자가 9천만 명이거든요. 공산당 당원 숫자만 9천만 명입니다. 이 9천만 명의 공산당 당원 가운데에서 지도자 한 사람, 국가 주석, 당 총석을 뽑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여가 장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게 한 30년 가까이 또 자기 능력을 검증받지 못하면은 국가 지도자가 될 자격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지도자들이 의외로 도덕적인 문제, 그 다음에 자식들 문제, 이런 부분들이 좀처럼해서 벌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초기 공산당 지도자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릴 텐데, 역사적으로 중국의 공산당 지도자를 뽑는 이 시스템은 오늘 얘기하게 되는 요임금 순임금의 임금자리 양보인 선양에 와 닿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단순하게 공산당이 들어서면서 만들어진 새로운 지도자 선출 시스템이 아니라 수천 년 전에 역사하고 맥락이 다 있어가지고 그것이 계속해서 계속 발전돼서 지금 현재 14억 중국 인구에 맞는 지도자를 뽑아내는 시스템으로 안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검증이 돼 있는, 또 검증이 대단히 치밀하게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우리나라의 실상은 어떨까?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좀 전까지만 해도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강남좌파는 늘 보수해야만 되는가? 라고 하는 의문을 던지면서 기자들에게 반문을 하면서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결코 넘을 수 없는 선이 아니다. 확연하게 경계가 구분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말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글로 옮겨도 하나도 손색이 없을 만큼
아주 적절하게 잘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에 너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SNS를 통해서 지금 계속 떠돌고 있기 때문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가 했던 강남 좌파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시면은 우리나라 보수와 현재 노블레스 오블리주 문제 이런 부분들이 집약이 돼 있다. 그래서 그 말로 좀 대신을 할까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수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게 됐냐 그러면은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의 권력은 거의 절대적으로 보수라고 하는 층들이 다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보수를 제대로 해부하지 않고는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와 모순과 갈등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수에 관한 이야기를 좀 공부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에 관해서는 러셀 커크라고 하는 사람의 보수의 정신이라고 하는 책이 최고의 거의 지금 고전처럼 추앙을 받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저서다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을 만큼 대단한 책입니다. 보수에 관해서는. 근데 우리나라 보수들은 이 책은 안 읽은 것 같아요. 안 읽는 것 같아요. 껍데기나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러셀 커크의 보수의 정신이라고 하는 이 책에 나오는 대목들을 여러분들한테 쭉 몇 가지 중요한 대목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간단하게 요약을 해두면 간섭적인 전통 가치를 옹호하고 기존 사회 체제의 유지와 안정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정치 이념을 보수주의라고 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를 아주 지난 거의 한 달 가까이 지금 그죠? 뉴스만 한 100만 건 가까이가 나왔다고 하니까 대통령 검증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그 조국 교수가 대한민국의 고하다라고 하는 책에서 보수의 이념과 가치를 세 가지로 요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법치주의, 원리원칙, 개인의 도덕성 이렇게 요약을 한 적이 있고 우리나라 보수는 연구에 따르면은 한국의 보수는 진정한 의미의 보수와 보수주의가 아니라 보수의 예필을 걸친 권위주의일 뿐이다라고 하는 중앙일보 기자 하나가 저렇게 지적을 한 적도 있고요. 한국 보수와 보수주의 특징을 전문가들의 견해를 쭉 종합을 해보면은 우리는 이게 반공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 플러스 친미가 딱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수하면은 반공과 친미가 두 가지를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이거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특히 이제 반공주의와 독재, 여기 이제 독재가 사실 플러스 돼야 되는데 독재가 플러스 되면서 권위주의를 숭상하게 되고 신자유주의 선봉자가 됐고요. 이것도 이제 미국의 영향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정치 시민권적 권리를 억압하고 수구 기득권층을 위해서 노동자와 중산층의 희생을 강요하는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기주의와 급작스러운 경제 개발에 따르는 보수 세력들이 그 경제 기득권을 누려서 결국은 이기주의가 만연하게 되고 그 이기주의가 조금 더 심화되다 보니까 탐욕으로 가게 됐고 여기에 친일과 독재에 기생했던 세력들이 같이 붙어 있음으로 해가지고 여기 친일과 독재라고 하는 오명까지도 붙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미국 보수주의의 변태다. 우리나라 보수주의는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아주 간결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의 보수의 갈 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때 첫 번째 던져야 될 질문은 한국에 보수가 있는가라는 질문부터 던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래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문득 떠올렸냐 그러면은 진정한 보수는 진보다. 그죠? 말장난 같습니다만은 진정한 보수는 진보적이어야 된다. 진보다라고 특히 한국 사회에 있어서 진정한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진보적이어야 된다. 실제로 한국의 진보라고 하는 정당이나 진보 세력이라고 하는 세력들을 보게 되면 거의 가치관은 거의 보수입니다. 서양에서 얘기하는 보수의 가치관하고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일치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보다 더 보수적입니다. 그런 면,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래서 진정한 보수는 진보적이어야 된다. 진보다라는 말로. 자, 좀 더 이제 러셀 커크의 보수의 정신을 좀 단락을 좀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주의를 굳이 몇 마디로 요약하자면은 인간은 대단히 불완전한 존재여서 지상 낙원이나 천국을 지구상에서 구현할 방법이 없으니 조금씩 노력해 더 나은 사회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생각이다. 동시에 이 지구는 조상들이 살았고 후손이 살아갈 곳이니 지금 우리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는 땅인 듯 마음대로 행동하지 말고 충분히 겸손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뭐 나무랄 데 없는 말씀이죠, 그죠? 보수주의는 고정불변의 교리의 묶음이 아니다. 보수주의자는 시대에 맞게 보수주의를 새롭게 표현해내는 재주. 이게 영국의 사상가인 에드먼드 버크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물려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실천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보수주의의 핵심은 인류의 오랜 도덕적 전통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보수주의자들은 조상들의 지혜를 존중한다. 보수주의자들은 전면적인 개조와 변화를 의심스러워한다. 보수주의자들은 사회가 영생하며 섬세한 법률 체계를 지닌 영원히 있는 실체라고 생각한다. 보수주의자들은 모든 형태의 이데올로기를 혐오한다. 추상적이고 엄격한 일련의 정치적 독단이 이데올로기이며 그것은 신봉자들에게 지상의 낙원을 약속하는 정치적 종교다. 보수주의자들은 인간의 본성과 사회를 완벽하게 만들겠다는 그런 선언적 설계를 혐오한다. 왜냐하면 카페에서 떠드는 광신자들의 도구와 무기가 무엇인지 잘 알기 때문이다. 이런 보수주의를 이루어내는 핵심적인 기둥이 6개 있다라고 러셀 커크는 얘기를 합니다. 초월적 질서 또는 자연법 체계가 사회와 인간의 양심을 지배한다라는 믿음. 두 번째, 협소한 획일성과 평등주의 그리고 모든 급진적 체계가 가진 공리주의적 목적이 아니라 다양성 확산과 인간 존재의 신비에 느끼는 애정. 문명화된 사회는 계급 없는 사회가 아니라 질서와 계급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확신. 네 번째, 자유와 재산은 밀접하게 연결된다라는 신념. 다섯 번째, 법률과 규범을 믿고 추상적 설계에 따라 사회를 구성하려는 궤변론자, 숫자로만 생각하는 사람과 경제학자를 불신하는. 여섯 번째, 변화가 유익한 계획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인정. 이런 부분들이 보수와 보수주의의 가치를 이루는 핵심 기둥 6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주의는 이념이나 종교가 아니다. 보수주의의 교리를 제공해주는 성경, 이른바 자본론 같은 건 없다. 따라서 보수주의자들이 무엇을 믿는지 알아보려면 지난 200년간 보수적인 저자들이나 공인들이 선언해온 내용에서 보수적 신조의 첫 번째 원칙들을 추출해내야 된다. 역사를 통해 가지고 추출해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보수주의는 정신의 상태며 문명사회의 질서를 보는 하나의 시각이다. 우리가 보수주의라 부르는 태도는 이념적 교리 체계가 아니라 어떤 일군의 정서로 이루어진다. 불변하는 도덕적 질서가 있다는 신념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강한 의식으로 정의와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개인적 확신으로 인간이 지배하는 사회는 어떤 정치적 기제를 채택한다고 해도 매우 훌륭한 사회다. 보수주의자들은 관습, 널리 합의된 지혜, 계속성을 위해 싸우는 투사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르는 악마보다는 아는 악마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질서와 정의, 자유는 오랜 사회적 경험의 인공적 산물이며 수세기의 고난, 반성, 희생의 결과물이다. 변화가 필요할 때도 오래된 이해 세력들을 한꺼번에 해체하지 말고 반드시 단계적, 차별적으로 변화를 도입해야 된다. 보수주의자는 현대인이 거인의 어깨 위에 있는 난쟁이이며 그들이 조상보다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살았던 인물들의 위대한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보수주의자는 오랜 기간 관습으로 굳어진 규범의 중요성을 매우 자주 강조하여 인간의 정신이 반대로 달려가지 않도록 한다. 전통과 역사를 중시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간결하게 요약해 드리면요. 그죠? 어떤 공공의 정책도 거의 확실한 장기적 결과를 감안해서 결정해야지 단순히 단기적인 인기나 이점에 따라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신의 섭리는 천천히 움직이지만 악마는 언제나 서두른다 라는 말로 급진적인 정책이나 개혁이나 단기적인 정책과 개혁에 관해서는 상당히 날카로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진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도 깊이 있게 받아들여야 될 대목 가운데 한 대목입니다. 어떤 문명에서도 건강한 다양성을 보존하려면 질서와 계급, 물질적 조건의 차이, 다양한 종류의 불평등이 살아남아야 한다. 그러니까 질서와 계급과 불평등 자체를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죠? 완벽한 평등성이라는 것은 유토피아다라는 거죠.
헛소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수주의자는 이상향의 추구가 참사로 끝난다고 말한다. 인간은 완벽한 세상에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최대치는 참을 만하게 질서가 잡혀 있으며 정의롭고 자유로운 사회로서 어느 정도의 악과 사회적 불균형, 고통이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유재산 제도 사적 소유권은 인류에게 책임감을 가르치고 성실해야 한다는 동기를 제공하며, 그죠? 자기의 개인의 재산을 불리고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는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다. 문화 전반을 지원하고 인류를 단순히 고된 일의 수준에서 벗어나도록 만들며 생각할 여가와 행동할 자유를 제공해준 강력한 도구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유재산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진정한 공동체라면 시민의 삶에 가장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결정은 지역적이고 자발적으로 내려야 한다. 이런 기능들의 일부는 지역정치기구들이, 다른 기능은 사적인 모임들이 수행한다. 그들의 단체가 지역적이고 그들의 결정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대개 그에 동의한다면 그들은 건강한 공동체를 구성하게 된다. 이제 지자체 문제하고 건전한 지역 공동체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이. 인간의 본성에 선악이 섞여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보수주의자들은 단순한 호의를 신뢰하지 않는다. 보수주의자들은 헌법적 제약, 정치적 견제와 균형, 법률의 적절한 강제, 예로부터 의지와 욕구를 억누르는 미묘한 그물망 등을 자유와 질서의 도구로 인정한다. 지적인 보수주의자는, 이 부분은 우리나라 보수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꼭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지적인 보수주의자는 계속성의 요구와 전진의 요구를 조화시키려 노력한다. 그러나 계속성의 정당한 요구에 눈감은 자유주의자와 급진주의자들은 의심스럽기만 한 지상의 낙원으로 우리를 서둘러 데려가려 한다. 그런 노력의 과정에서 그들은 우리에게 정해진 유산을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고 보수주의자들은 생각한다. 이런 부분들이 러셀 커크의 보수의 정신이라고 하는 아주 명저서의 간단한 요약이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대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 가치만을, 적어도 이 가치만을 따르고 노력한다면은 뭐 세상 싸울 일도 없고, 그죠? 충분히 발전하고 서로 돕는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수주의자들도 진보주의자들도 이런 지적과 이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리사욕과 개인의 탐욕에 눈이 멀어서 한국 사회를 지금까지 망치는데 일조를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우리 제 얘기로 돌아와서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동양의 진정한 보수주의자는 누굴까? 보니까 이 공자들한 얘기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공자는 보수주의 가운데서도 복고를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춘추전국이라고 하는 난세에 공자는 다시 주나라로 돌아가야 된다. 예약 질서를 내세웠던 주나라 체계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했던 대단히 복고적이고 어떻게 보면 수구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논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읽어보시면은 대단히 유쾌하고 유머 감각이 뛰어났고 또 자유롭게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관해서 모든 부분들을 다 아울러 고려했던 진정한 보수주의자로 공자를 자리매김할 수 있겠는데, 공자가 남긴 보수주의를 대표할 수 있는 유명한 명언은 옹고지신입니다. 옛 것을 익혀서 새로운 것을 안다라고 하는 옹고이지신이에요. 뭐 제가 공부하고 있는 방향이나 제가 사마천 사기 2100년 전의 역사책을 통해 가지고 현재 한국 사회를 진단하고 또 미래의 한국 사회의 방향을 한번 생각해보고 예측해볼 수 있게 만들어준 것도 결국은 과거의 역사책이다, 이러한 얘기죠. 그죠? 그런 점에서 공자가 남긴 저 옹고지신이라고 하는 네 글자의 말로 동양 보수주의자의 아주 진정한 캐치프레이즈, 상징적인 표어가 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순자도 보면은 차별이 있어야 공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마치 러셀 커크가 얘기했던 보수주의자들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선 후기 때 실학자인 연암 박지원이 법고창신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법자는 본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본받는다. 그러니까 옛날을 본받아가지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옹고지신하고 거의 같은 맥락이겠죠. 그죠?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제가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그것도 12주나 강의를 계획할 수 있게 됐던 가장 큰 원동력은 역시 사마천에 있습니다. 제가 평생을 공부하고 있는 사마천 사기에서 사마천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강조를 했습니다. 프랑스 말로 강조한 게 아니고요. 한문으로 강조를 했는데 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사람들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사마천이. 실천한 사람들 기록을 남겨놨을 뿐만 아니라 그거하고 거꾸로 반대로 행한 사람 기록도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한쪽만 남겨놔서는 우리가 치우치고 편향됐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겠는데 사마천은 놀랍게도 반대로 한 사람들, 자기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백성들을 해친 사람들 기록도 남기고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사람 기록도 남기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중간에 눈치만 살피다가 개인의 영달만 추구했던 인물들도 또 따로 기록에 남겼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사람들의 기록은 순리열전이라고 합니다. 순리열전. 세상사 이치와 도리에 따르면서 백성들을 위한 관리들 이야기입니다. 순리열전은. 그리고 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자기 자신의 출세와 영달을 위해서 가혹하게 법을 집행했던 권력자의 비위를 맞춰가면서 법을 집행했던 사람들을 혹리열전이라고 해가지고 가혹한 관리들 열전에다가 아주 선명하게 순리열전하고 대조를 이루어서 만들어 놨고요. 그 사이에다가 사마천이 절묘하게 한 권을 더 집어넣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유림열전이라는 겁니다. 처음 사마천 사기 연구가 깊지 않았을 때는 왜 갑자기 순리열전 있고 홍리열전이 있는데 이거 둘은 선명하게 대비를 이루는데 순리가 나오고 홍리가 나왔으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중간에 유림열전을 툭 끼워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마천이 아무리 생각해도 사마천이 순서를 잘못 잡은 것 같다 라고 하는 게 초창기 때 연구였는데 깊이 있게 연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다 이유가 있더라 라는 겁니다. 이 유림열전은 주로 유학자들 이야기죠. 말 그대로 유학자들 이야기입니다. 유림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들의 행적을 깊이 있게 따져가서 검토를 해보니까 전부 다 복지부동하는 지식인들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살짝 중간에다가 사마천이 그러니까 완전히 사마천의 풍자죠. 풍자이자 그 당시 자기 당대 지식인들에 대한 조롱입니다. 이게 대부분 다 자기 당대 지식인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했던 순리열전에 나와 있는 사마천의 논평입니다. 법령이란 백성을 착한 쪽으로 이끌기 위함이고 형벌은 나쁜 놈을 처단하기 위한 수단이다. 법문과 집행이 잘 갖춰져 있지 않으면은 착한 백성들이 두려워한다. 왜? 자기가 보호받을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러나 자신의 몸을 잘 수양한 사람이 관직에 오르면 문란한 적이 없더라. 그게 순리라는 얘기입니다. 직분을 다하고 이치를 따르는 것 또한 다스림이라 할 수 있다. 다스리라는 방법이라는 것이 꼭 뭔가 법조항과 형벌을 동원해가지고 처단하는 것이 다스림이 아니라 일을 맡은 그 관리가 자기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백성들을 다스리는 좋은 방법과 수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찌 위험만으로 되겠는가라는 말로 순리열전에서 자기 자신의 논평을 짤막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강의 가운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사람 가운데 관리편에 손수구하고 자산이라는 사람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 순리열전에 나오는 대표적인 두 인물입니다. 손수고라는 이제 시대순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손수고라는 사람은 춘추시대 때 처사로서 재상에 오른 사람이고 지도청의 솔선수범과 백성들의 자발적 감화를
중시했던 인물입니다. 3번 재상에 기용됐다가 3번 파면됐지만은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던 사람이고 청렴결백의 대명사입니다. 중국 역사상 청백리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올라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손석희에 관해서는 관리편에서 제가 상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자산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한 지리적 위치를 갖고 있었던 춘추시대 때 정나라,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하남성에 해당됩니다. 정나라의 재상을 지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자산이라고 합니다. 출신은 이 사람은 자기 할아버지가 국군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임금이었어요.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대단히 고귀한, 손수구 같은 경우는 평민에 출발해가지고 고귀한 신분이 된 사람이고, 정자산 같은 경우는 아예 금수저였어요. 그래서 어제 조국 법무장관 후보가 금수저 얘기한 거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이 정자산이 딱 그런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어떻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했는가? 이 부분도 역시 이제 이 정자산 편에서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대단히 감동적입니다. 이 정자산은 제가 따로 떼가지고 몇 년 전부터 계속 강의를 해왔던 인물입니다. 여러 군대에서도 했고 공직자들한테도 했고 뭐 여러 군데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더 종합해서 압축하고 또 내용을 보태가지고 완결판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의휴 같은 사람은 노나라 사람으로서 박사와 재상을 지냈던 인물이고 고귀한 만큼 책임과 의무를 다했던 사람입니다. 법과 정도를 따랐던 권리고, 석사라는 인물은 살인죄를 지은 아버지를 도망치게 하고 스스로 자기가 목숨을 끊은 그런 재상 신분에까지 올라가 있던 인물이고, 그 다음에 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춘추시대 때 진나라의 사법관인데 자기가 판결을 잘못 내려가지고 한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속죄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런 법관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물들을 통해 가지고 사마천이 진정으로 백성들을 위하는 관리들이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을 이미 2100년 전에 역사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계속 말씀드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본 강의의 방향과 논점은 한국의 보수가 한국 보수에게 유지하고 지켜야 될 가치가 존재하는가, 그리고 과연 한국에는 보수가 존재하는가라는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행적을 역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해결책을 또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게 이제 이번 12주 강의의 목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울러서 여러분들처럼 저나 여러분들처럼 보통 사람들도 사실은 이런 정신을 가지고 왜 노블하다는 것이 꼭 고귀하다는 것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돈이 많아야만이 고귀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영혼이나 자기 자신의 삶의 가치 자체가 고귀하면은 그 고귀한 만큼 보통 사람들은 책임을 다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너무 잘 아시다시피 한국의 정치적인 부분들 모든 부분들이 어려울 때마다 그 난관을 모두 극복하게 만든 것은 다 백성들의 힘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무능한 권력자를 내쫓은 것도 백성들의 힘이고, 좀 더 나은 정권을 만들려고 애를 써서 나름대로의 권리를 행사한 것도 백성들이었고, 또 나라 걱정하는 것도 다 국민들이 걱정합니다. 요즘은 제가 걱정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이 국민들이 이게 가짜 뉴스도 가려내야 된다. 이게 제일 걱정입니다 지금. 이게 너무 가짜 뉴스가 행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뉴스도 가려서 또 이거 봐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조만간 제가 활동하고 있는 사마천 학회에서 가짜 뉴스 변별법이라고 하는 특강을 한번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특강을 한번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시간 조금 남으면은 전달해 드릴게요. 이게 그게 뭐냐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뉴스를 전달하거나 뉴스를 만들어내는 뉴스를 쓰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엘리트층이었습니다. 소위 기자나 언론인들이라는 사람들이. 근데 이게 몇 년 사이 10년을 거쳐오면서 약 10년 넘게 거쳐오면서 거의 한국에서 최고 밑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기자들 이런 사람들 뭐라 그럽니까? 높이 평가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이겁니다. 우리나라는 그 교육 수준은 대단히 높은데
우리나라 분들이 글을 읽고 쓰는 수준은 대단히 높은데 문장을 이해하는 이게 문해력이라고 하는데 전문적으로는요. 문장 이해력은 세계에서 대단히 낮답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편향돼 있다는 거죠.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겁니다. 이것도 그 이념 논쟁, 편가르기, 지역 감정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거의 대부분 다 이쪽 아니면 저쪽으로 전부 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이게 객관적으로 뭘 바라보고 분석하고 비교하는 부분들이 우리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도움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쭉 우리나라의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분석을 해본 결과적으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중요한 공통점이더라.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간에 그런 걸 모든 걸 떠나서 우리나라 전체의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가치는 결국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더라라고 하는 공통점을 찾아낸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공통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역사적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정말로 몸과 마음으로 실천한 사람들의 감동적인 스토리를 전달해 드리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역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하나하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 사례들을 전달해 나가는 과정이 이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 강의의 목차와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제왕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로 오늘은 요임금, 순임금의 권력 교체에 따르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말씀을 드릴 것이고 다음 시간에는 우임금 이야기를 할 겁니다. 중국 사람들은 하나라를 처음 건국한 임금이기 때문에 하우 또는 중국을 좀 더 잘 살게 만든 백성들을 편안하게 만들게 했던 훌륭한 임금이라고 해서 앞에다 큰 대자를 붙여가지고 대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왕조로는 최초의 왕조가 이제 하나라가 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우라고 하는 사람 실존 인물로서는 최초가 되겠죠. 통치자로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다가 대자를 붙여서 대우라고 부릅니다. 이 우임금은 중국 사람들이 지도자의 형상으로 지도자의 이미지로서는 가장 이상적으로 떠받드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우임금은 따로 여러분들한테 떼서 설명을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상화천이 가장 이상적인 제왕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한나라 시대 때 문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나라 문제 대단히 매력적이고 인간적인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악법을 폐지하고 고문하는 것들을 폐지하고 연좌제도 폐지하고 그리고는 죽을 때 남겨놓은 마지막 유언 같은 걸 들어보면은 2200여 년 전의 제왕인데 아주 가슴을 울리는 대목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한나라 문제 이야기를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두 번째 이게 또 우리나라 군인들도 문제지 않습니까? 그죠?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이 며칠 전에 아마 노무현 대통령이 생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태어나신 날 같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육해공 별자리들한테 똥별이라고 그죠?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그죠? 저는 이제 군대하고 인연이 많습니다. 그 별자리들을 아주 뭐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데 여기도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군도. 이게 한국 사회는 소위 보수라고 하는 이 계층을 굳이 놓고 얘기를 하자 보면은 아주 복잡하게 여기 얽혀 있어요. 요소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첫 번째 여기는 조선시대 때 잔재가 얽혀 있습니다. 봉건 잔재가 얽혀 있고요. 가부장적인 요소라든지 남녀 차별이라든지 이런 게 얽혀 있고 두 번째는 일제시대 때 식민지 통치시대 때 친일파들 요소가 여기 또 얽혀 있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승만 정권 때부터 시작되어 있는 이제 독재의 그림자가 이 안에 이제 어른어른 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 부정적인 역사적인 요인들이 한데 얽혀가지고 보수를 구성을 하다 보니까 여기 아까 말씀드린 친미, 반공 여기까지 이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변태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은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쓰지 말자라는 게 제 이제 주장인데 보수니 진보니 뭐 이런 굳이 그 진영을 나눠 가지고 얘기할 필요 있을까? 그죠? 그러면 어떻게 썼으면 좋겠냐?
이게 적자를 붙이면 됩니다. 비교적 보수적인 사람이네. 비교적 진보적이네. 이렇게 붙이면 돼요. 너는 진보, 나는 보수, 너는 수구 꼴통 이거 말고 이게 사람이 생각하는 게 굉장히 진보적이네. 좀 보수적인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원래의 단어의 의미로 돌아가서 쓰면 되는데 우리는 이거를 진영 논리를 갖춰놓고 보수주의자들도 그렇고 진보주의자들도 그렇고 서로 크로스되는 겹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나는 지점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 지점들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대화를 해서 합의점을 끌어나가는 게, 이게 합의점을 끌어나가는 거는 뭐 진보 보수가 따로 있습니까? 그죠?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전부 다 자기 생각과 타인의 생각들을 서로 표출해가지고 맞춰가지고 거기에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죠. 그 과정에서 양보할 건 양보하고 얻어낼 것은 얻어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소위 진보 진영에서 하는 행동 가운데서 제가 제일 못마땅한 게 하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노동운동 하는 분들한테 노사 협상할 때 저는 민중당이나 이런 노동당이나 우리 노동당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끔 특강을 하게 되면 제발 부탁인데 노사 협상할 때 빨간 띠 두르고 작업복 입고 나가지 말아요. 수염 싹 깎고 말끔하게 넥타이까지 매라고는 얘기 안 하겠는데 깔끔하게 입고 잘생긴 사람으로 골라갖고 그러고 제발 나가서 노사 협상 좀 하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건 뭐 저쪽은 깔끔하게 차려입고 나오는데 이쪽은 벌써 빨간 띠 두르고 그죠, 수염 이만큼 길러가지고 목욕 한 달 좀 안 한 사람처럼 하고 나가가지고 그죠, 인상 빡빡 쓰고 나가니까 뭐 협상이 제대로 됩니까? 그죠? 그 인상이 눌려가지고 웃으면서 협상이라는 게 그래야 됩니다. 그죠? 이게 그런 부분들은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들 하는데 아무튼요, 이 군인들 사마천 사기에 있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군인들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출조전국 시대 때 사마 양저라고 하는 군인이자 군사 전문가, 그 다음에 전국시대 때 오기라고 하는 군사 전문가이자 병법서를 남긴 인물, 그 다음에 사마천이 가장 존경했던 한나라 초기 때 이광이라고 하는 장수, 이 세 사람의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통해 가지고 우리 한국 군대와 한국의 군인들, 특히 장성급들 군인들이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가들입니다. 관리들이죠. 그죠? 정치가들, 손수고, 정자산, 그리고 제나라 재상이었던 안영이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번째는 또 우리나라 기업도 문제잖아요. 그죠? 저희 재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전부 다 불법, 편법 이것 때문에 조만간 삼성의 총수가 조만간에 또 국립호텔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또 결국은 기업 경영에 있어서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문제가 소위 기업 문화라든지 경영 철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갖춰져 있지 않다는 거죠. 부의 사회적 환원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부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라는 것만 조금만 고민을 해보면은 금방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모든 걸 전부 다 자기 자신, 그 다음에 자기 가족들, 그죠? 이게 전부 다 가족 경영이잖아요. 우리나라 재벌들은요.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희생시켜야 되는 이 구조들, 이게 재벌 구조,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바뀌어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인데, 보수주의자의 입장에서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급격한 변화보다는 그들 스스로 자각을 통해서 또는 교육을 통해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사회적 인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어마무시한 부가, 그죠? 결국은 내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 수많은 노동자들의 노동의 산물이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논리만, 단순하지 않습니까? 뭐가 어렵습니까? 그게,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부유하게 만들어주는구나.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그 노동자들에 대한 대우라든지 처우 문제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노사협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격렬하게 그렇게 정말 극과 극을 달리가면서까지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 모든 부분에 결국은 우리나라의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의
사리사욕과 탐욕이 또 같이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같이 맞물려서 움직이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태극기 부대에 사람들이 들고 나와가지고 이재용이를 왜 환호하냐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태극기 부대에 시위하러 나온 사람들이 이재용 석방하라고 그러고 이재용 한테 힘을 이상하잖아요. 서양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이상한 부분들이 뭐냐 그러면 왜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표는 가진 사람들한테 찍는지 이해가 안 간다라는 거죠. 예. 계급 투표나 계층 투표를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들이 바라볼 때는 서양 사람들이 선진국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들은 분명히 자기 자신의 계층, 자기 계층을 대변하는 사람들한테 표를 찍잖아요. 노동자를 대변하는 사람, 농민을 대변하는 사람들한테 국회의원을 뽑고 그들한테 표를 주는데 어찌된들인지 한국 사람들은 전부 다 다는 아닙니다만 상당 숫자들이 자기하고는 전혀 다르고 또 자기 자신의 이익을 착취하고 뺏어가는 계층에다가 표를 주는지 모르겠다라고 의문을 제기한 서양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전문가들을 비롯해서 이게 좀 속된 말로 얘기하면 이제 그 정치가들이 갈라치기를 해놓은 결과고요. 진영을 나눠놓은 거죠. 선명하게 여러 개로 나눠놓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자기를 대변할 수 있는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쪽으로 여러 개를 나눠놓은 게 아니고 딱 둘로 나눠놓은 겁니다. 이게 이제 빨갱이 아니면 이거 아니에요. 이런 논리로 나눠놓다 보니까 국민들이 거기에 많이 농락당했죠. 어마어마하게 농락당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불식시키고 또 새로운 안목을 가지기 위해서라도 역사 공부를 여러분들이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늘 강의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상인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도 사마천 사기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두 사람 법료하고 자공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식인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입니다. 학자 사마천 자신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으로 실천하는 사람이죠. 그죠? 정말 고통스럽게 실천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시간에는 사마천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끝으로 해서 12주 강의를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